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홀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40대 중반의 아들입니다. 살아생전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계실 때 잘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에게 하루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는 더 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홀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더 잘할 거냐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러실 테지요. 그런데 제게는 엄마가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이상한 말이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런 저를 간호하시느라 어머니는 많은 밤을 새며 제 곁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데 제가 몸이 아파 앓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전전긍긍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다 나아갈 때쯤엔 어머니가 병이 나시고는 했죠. 제가 굉장한 늦둥이라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이 속상해 나중에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낯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16살 나이 차가 나는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어릴 때는 같이 살지 않고 나가 살았는데 제가 아프다는 말만 들으면 집으로 달려와 제가 괜찮은지 보곤 했거든요. 그러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어머니가 누나가 와 저를 살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화를 내시고 누나를 쫓아내기까지 하시면서 어머니와 누나가 다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싫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께 들키듯이 탈로가 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이 녀석아, 아픈 걸 왜 숨겨? 그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라며 소리치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누나가 와서 큰 소리 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꼭 잘못하는 것만 같아서 죄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누나를 싫어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두 분 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누나도 말이 누나지 16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거의 이모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머니는 그저 제가 뭘 하든 허허 웃으시며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너희 엄마는 너무 늙었고 누나도 너무 나이 많다. 너 주워온 거 아니야? 라며 놀리곤 했는데 그럴 때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누나가 저를 다 예뻐하는 게 싫지 않았기에 그런 친구들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 너무 이상하고 싫었거든요. 누나를 낳고 아들을 바라다 저를 낳으셨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만 컸습니다. 늦게라도 저를 낳아 열심히 키워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누나도 밖에서 지내는지라 세상에 어머니와 저만 있는 것 같기도 했기에 어머니와 저는 매우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가끔 집에 와 제 문제로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누나가 불청객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나 역시 저에게는 항상 잘해주셨고 어머니와 제 이야기가 아니면 큰 소리를 낼 일이 없는 분이셨기에 더욱 제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감추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집안에 시끄럽게 큰 소리는 안 날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다툼이 날 때면 은근히 뒤로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남자 녀석들 특성상 제가 물러나면 더 의기양양하게 다가와 시비를 거는 것을 넘어 꼭 주먹 다짐까지 가려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저보다 그 녀석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얼굴에 상처라도 생겨 들어가는 날에는 누나가 득달같이 찾아가 그 집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고 그 녀석을 제 앞에 머리 숙이게 하며 사과를 받아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너도 너무 수선이다. 우리 범석이가 점잖으니 그 녀석들이 셈이 났나 보지. 유치원에 이야기를 하면 될 걸 굳이 따라가 동네 시끄럽게 할 게 뭐야? 라고 하셨지만 누나는
그런 놈들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해. 어딜 감히 우리 범석이한테. 그런 놈들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해. 라며 흥분하여 씩씩거리고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누나를 보며 쯧쯧 혀를 차시며 범석이가 너 성격 안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라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 누나가 밖에서 지내게 된 것도 제가 유치원에 가기 전 골목에서 노느라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넘어져 팔꿈치와 얼굴을 긁힌 적이 있었는데 누나가 골목에 나와 누가 우리 범석이 넘어뜨렸어? 누구야? 누가 우리 범석이 몸에 상처를 냈어? 라며 고함을 치면서 난리를 부리는 통에 제가 엉엉 울면서 누나, 내가 놀다가 넘어진 거야.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친 게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보기도 창피하고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리는 것도 싫었거든요. 뭐야? 엄마야? 누나야? 뭐가 넘어졌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워? 누가 때리기라도 했으면 난리 났겠네. 라며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누나를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에 띄게 큰 소리를 내서 더 말이 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들은 어머니께서는 소희, 너 따로 방구에서 나가라. 동네 창피해서 안 되겠어. 범석이도 봐라. 힘들어하잖아. 애가 그렇게 우는 애가 아닌데 왜 울리냐? 라고 하시고는 누나를 옆 동네에 방울구에 내보내셨습니다. 누나는 그때쯤 공장에 취직해 다니고 있었는데 공장 바로 앞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공장이 교대 근무였기에 출퇴근 시간이 바뀌니 더 잘 됐다고 어머니는 그러셨고요. 누나도 제가 더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 말씀대로 순순히 방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누나가 나가는 건 또 좋진 않았는지 누나 미안해 라며 또 울었는데 그런 저를 끌어안고 누나는 한참을 흐느끼다 짐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누나는 제게 무슨 일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공장이 쉬는 날이면 집에 와 저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하셨는데 원래는 아버지와 하시던 걸 어머니가 일하는 사람을 두고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근처 동네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인지 집을 줄여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했고 누나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주변을 더 경계를 하고는 했습니다. 누나는 꾸미는 것도 잘 할 줄 모르고 그저 일만 다니면서 제 옷이나 장난감, 제 먹거리를 사오고는 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보며 어머니는 우리 범석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좀 꾸미고 옷도 좀 사고 화장도 좀 하고 그래라. 아직 젊은 게 그게 뭐냐? 꼭 애엄마처럼 하고 다니면서 라며 핀잔을 주고는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누나는 제게 옷을 대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는 그 모습을 뿌듯한 얼굴로 보며 난 우리 범석이만 좋으면 돼요. 내가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애엄마처럼 보라지. 안 귀찮고 좋아. 라며 속도 없어 보이게 웃고는 했습니다. 그런 누나의 눈빛에서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이 어린 저에게도 읽혔기에 저는 누나가 밉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커지는 목소리만 좀 조절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서 사랑 많이 받고 부족함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먹고 자고 쓰는 것에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았고 어머니와 누나에게 항상 최우선은 저였기에 저는 유치원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어머니를 닮아 유난히 하얀 피부인 누나와 저는 뭘 입혀도 태가 난다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몸까지 약하고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하다 보니 점점 더 클수록 주변 아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 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 괴롭히는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제 노트에 기생오랍이라고 적혀 있다거나 일부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싸움을 걸면서 때리는 아이라도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누나가 교무실까지 찾아와 또 큰 소리를 내면 그 녀석들은 쪼르륵 잡혀와 혼나고 그 집 부모님까지 소환이 되어 학교가 시끌벅적해졌으니까요. 어머니는 조용조용 차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누나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지니 저까지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곤란해 하셨죠.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서 한 아이가 너는 누나 보이라며 생긴 것도 계집애같이 생겨서는 너는 너희 엄마랑 누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냐? 라며 놀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발끈하여 너는 너희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너 형제 없이 살 수 있어? 너는 혼자 뭘 그리 잘하냐? 너희 엄마는 그런 것도 안 해주냐?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씩씩거리면서 그래, 우리 엄마는 안 해준다. 못 해준다. 어쩔래? 라면서 달려들어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누나가 난리가 나서 학교에 찾아와 그 녀석 부모님을 소환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는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가 작년에 병으로 떠나고 아이가 괜히 부러워서 그랬나 봅니다. 다시는 못 그러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라며 머리를 조아리시더라고요. 그런 그 녀석 아버지 곁에서 저를 향해 눈을 흘기는 그 녀석의 눈물을 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 빈자리를 어머니와 누나가 채우느라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그 녀석과 그 녀석의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누나가 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그래도 돼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라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학교에 와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요. 그러던 중에 같이 학교에 오고 가는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한 친구가 그럼 너가 좀 강해져서 맞지 않는 게 어때? 너도 맞고만 살 수 없잖아. 너가 안 맞으면 누나도 안 오겠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다가 운동을 배워보자 싶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살던 골목에 유도 도장이 있어 어머니께 엄마, 나 유도장에 보내줘요. 라고 졸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편에 좀 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하도 맞고 다니니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셨는지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유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해? 조금 더 크고 다니면 안 돼? 라며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제법 운동신경이 있었는지 제법 잘 따라해 관장님도 놀라시며 범석이 나중에 선수할래? 라고 물으실 정도였기에 재미를 붙여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유도를 배운다고 소문이 나자 처음엔 비웃으며 계속 시비를 걸던 녀석들이 제가 겉으로 보기에도 점점 탄탄해지는 게 느껴졌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더군요. 그런 변화를 느끼다 보니 저의 유도 사랑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누나는 영양제에 보약을 해다 나르며 혹시나 제가 다치지는 않을지 이리저리 살펴보며 아프면 하지 마, 알았지? 꼭이야? 라고 하면서 제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범석이가 더 의젓해지고 단단해져서 좋기만 하고만 유난을 떨기는 관장님도 우리 범석이 유도에 소질 있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시나 몰라. 덜아, 하고 싶을 때까지 실컷 하게. 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누나는 엄마, 그거 다 못 그만두게 하려고 입에 발린 상술이야. 그러다 다치기만 해봐. 라며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요. 그럼 어머니는 야, 우리 범석이는 다 알아서 잘하니까 너나 잘해. 범석이한테 매달리지 말고 너나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 이제 너 나이 26살인데 언제 갈래? 라며 누나를 타박하셨습니다. 그러면 누나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나는 시집 안 가고 우리 범석이랑 살 거야. 누나가 돈 열심히 모으고 있어. 누나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범석이랑 누나랑 같이 살자.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누나가 할 때면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범석이가 왜 너랑 살아? 범석이는 내가 책임져.
너는 너나 잘 살아. 라고는 저를 누나에게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제가 누나를 보면 누나는 굉장히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야 어머니와 지내는 게 더 좋았지만 누나의 그 슬픈 눈은 제 가슴에 박혀 누나에게 모질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도를 열심히 하며 괴롭힘을 받는 일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는 지역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누나가 너무 큰 소리로 응원을 하는 바람에 좀 창피했지만 그 덕분인지 상대 선수가 빈틈을 보여 이길 수 있기도 했습니다. 점점 자랄수록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는 생각에 더 강해져야겠다고 결심이 서더군요.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뒤 누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가 자취를 하던 집 근처에서 여자가 혼자 살다가 나쁜 일을 당하고 돈까지 뺏기는 일이 일어나자 어머니가 누나 짐을 싸 데리고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그러게 친작 좋은 자리에 선봐서 시집가라니까 왜 번거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한 번만 하면 될걸. 라며 탄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내가 무슨 시집을 가? 아휴, 이제야 겨우 들어왔네. 좋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누나를 보며 왜 저렇게 시집가기가 싫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누나 나이가 30이니 지금에야 상관없지만 어머니는 노처녀라고 엄청 성하셨거든요. 다 큰 딸내미 반찬해다 나르는 것도 지친다. 라며 누나에게 시집가라고 그러셨는데 덜컥 집에 다시 돌아온 누나가 굉장히 못마땅하신 듯이 눈만 마주치면 누가 소개를 한다는데 라면서 누나에게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누나는 수시로 드나들며 누나 방의 짐도 거의 그대로고 그렇게 오래 자취를 했는데도 늘린 짐이 없어 거의 옷이랑 이불, 베개만 가지고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짐이 늘어 그런가? 집이 답답하고 좁아. 얼른 치울 사람 치워야지. 하면서 누나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시집을 안 가는 누나도 이상하다 했지만 또 그렇게까지 누나에게 시집가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누나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혼자 고개를 절레절레 하곤 했습니다. 유도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몸도 부쩍 자라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진 저를 학교에서 건드리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은 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와 누나의 다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제가 사춘기에 들어서는 게 보였는지 시시콜콜하게 전처럼 따져 묻고 몸을 살피고 하진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잔소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자세가 좀 삐딱해 보이면 어머니보다도 먼저 나서서 혼을 냈고 어머니가 그런 저를 감싸시면 엄마가 그렇게 편을 드니까 애 버릇이 나빠져.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그렇지. 저 좀 컸다고 어디 버릇없이 굴고 있어. 똑바로 해.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야,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범석이한테 그러는 거 웃기지 않냐? 라며 누나를 비웃듯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웃고는 했습니다. 그런 저와 어머니를 보며 누나는 참나 하며 인상을 썼다가 이내 같이 웃고요. 그렇게 유난스러운 누나를 피해 저는 조금 더 행동에 조심하며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했기에 고3에는 입시 체육을 하며 저는 체육교육학과나 유도학과에 진학하기를 꿈꿨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기에 내심 자신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입시에 성공하지 못했고 제가 다니던 유도장에 사범으로 일을 하며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제일 기가 죽어 집에서도 말을 잘 하지 않을 때였을 겁니다. 첫 수능을 보고 면접을 보러 다닐 때도 누나가 일까지 쉬며 도왔는데 입시에 실패한 저는 어머니와 누나를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냥 하향 지원을 해서 재수를 하지 말고 학교에 갔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어머니는
괜찮아. 1년 정도 좀 쉬어가면 어때? 늦은 만큼 빠를 때도 있지. 잘 될 거야. 걱정 마. 라며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저 별말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괜히 제가 지레 겁을 먹고 누나가 저에게 싫은 소리 할까봐 피하기도 했지만 너무 별말이 없어 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누나는 별 말이 없었고 저는 매일을 노심초사하며 아침에 학원과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유도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재수학원에는 예체능반이 따로 있어 다른 반들보다 일찍 마쳐줘 학원을 마치면 오후 시간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될 때쯤 연락을 해온 친구들과 어울려 대학가에 가 소주를 생전 처음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치기가 올라 휘청휘청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겨우 집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섰는데 누나가 있더군요. 깜짝 놀라 아이 깜짝이야. 왜 기척도 없이 거기 서 있어? 놀랐잖아. 라며 속삭이듯 말을 했는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깜짝 놀라 얼얼한 볼을 감싸고 누나를 봤는데 누나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술김이었는지 그동안 눈치 본 서러운 마음이었는지 아 뭐야 왜 때려? 라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자 누나는 야 이 자식아 너가 지금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닐 때야? 대학 못 갔다고 눈치 보는 게 안쓰러워서 아무 말 안 했더니 아주 살판났지? 어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 라며 매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누나에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마시고 다녀. 그리고 재수하는 게 죄야? 엄마도 별말 안 하시는데 누나가 뭔데 그래? 누나가 내 엄마야? 옛날부터 누나가 더 설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아직도 어린애야? 왜 이래? 라며 지지 않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덤벼들자 누나는 놀랐는지 눈이 커지더니 이내 눈물이 고여 얼굴을 붙잡고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큰 소리에 놀라 일어나신 어머니는 씩씩거리는 제 앞에 주저앉아 오는 누나를 보시고는 제 어깨를 때리시며 이놈이 술 마시고 왔으면 곱게 잘 것이지 어디 누나한테 대들어. 누나가 어떤 누나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까지 그렇게 저를 채근하시니 더 화가 나 저는 별말 없이 문을 쾅 닫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씻지도 않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에게 다 화가 났지만 제일 화가 나는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떡 붙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고 또 대학에 갔어도 누나는 저랬을 것 같아 어릴 적부터 모아온 분노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한 적은 있었어도 한 번도 누나를 밉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러지 말았으면 한 적은 있었지만 원망은 안 했는데 그날 밤에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다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속도 메스꺼리고 씻고 자지 않아 몸에서 온갖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끓이시는 국 냄새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얼른 앉아 속부터 풀어 라며 얼큰하게 끓인 콩나물국을 떠 식탁에 놔주셨습니다. 허겁지겁 앉아 국물을 들이키고 나니 속이 풀리는 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국을 2번이나 더 먹고는 집안을 둘러보니 일요일인데도 누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두리번거리자 어머니께서는 너희 누나 저녁에 올 거야. 이따 누나 만나면 잘못했다고 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너희 누나 마음에 박히는 말 하지 마라. 너까지 안 그래도 너희 누나가 속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욕실로 가 씻고 나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루쯤은 그래보고 싶었달까요? 그렇게 누워 빈둥거리는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려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열이 올라 몇 번을 일어나 찬물을 끼얹고 났더니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행동이 부끄러워지고 어젯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분노들이 창피하게 다가오더군요. 술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왜곡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누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누나를 반기시며 어땠어? 사람은 좋더만. 애도 없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했다더라. 여자가 너무 돈만 밝혔다던데? 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한 민망함에 잠자는 척 내다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얼굴을 쓰다듬는 느낌이 나더군요. 로션 냄새가 누나인 것 같아 눈을 뜨지 않고 계속 자는 채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누나는 한참이나 이마와 뺨, 어깨, 손을 쓰다듬더니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자리를 대신해 시집도 안 가고 저를 어머니와 함께 키운 누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가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번쩍 눈을 뜨고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싶기도 했지만 쑥스러운 마음이 더 컸기에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한참을 훌쩍이다 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제라도 일어나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은 지났고 저는 입시에 매진했습니다. 누나는 그 후로 저에게 전처럼 말을 걸지도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도왔고 역시나 저의 입시를 돕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이야기만 할 뿐 저에게 더 묻거나 지나친 염려를 표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제법 이름이 있는 수도권 대학에 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녁에 하던 유도장 사범일은 용돈벌이 삼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제가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3월을 지나 5월에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매형은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회사도 좋은 회사이고 사람도 좋아 보였습니다. 37살의 누나가 뒤늦게 시집을 갈 곳은 그런 재혼 자리밖에 없다며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매형이 나이가 지나치게 많지 않고 한 번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으셨습니다. 누나보다 3살이 많다는 매형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키도 작았지만 누나에게 꽤나 진심인 건지 저와 어머니께도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어휴,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천한만한 아들이 있었을 텐데 허허, 앞으로 아버지 대신이다 생각하고 어려운 것 있으면 다 이야기해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남자 어른이 낯설어 그저 방긋 웃고는 말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매형의 말이 듬직했는지 매형을 뿌듯한 얼굴로 바라보셨습니다. 정작 누나는 별 감흥이 없는 표정으로 매형을 바라보다 매형과 눈이 마주치면 웃고는 했고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누나는 예뻤습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넓게 펴진 드레스를 입는 누나는 정말 곱더라고요. 저렇게 예뻤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러다 속으로 진작 좀 저렇게 꾸미지. 내 것만 사느라 돈 다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 한편이 아프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누나가 제대로 된 화장 한 번을 못하고 저한테만 쏟아붓다가 때를 놓쳐 뒤늦게 가는 시집이라는 생각에 미안하고 속상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본인도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시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눈물을 쏟은 저는 차마 누나의 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누나를 억지로 시집 보내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누나도 역시나 많이 울더군요. 화장이 얼룩지면 안 되는데도 누나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돈 댁에 죄송할 정도로 울어 식이 끝날 때쯤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을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와 저를 찾은 누나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엄마 잘 부탁해 라더니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와는 한참을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 라더군요. 그런 누나에게 우리 걱정 말고 누나 나 잘 살아. 매형한테 성격 부리지 말고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을 하면서 웃었더니 누나는 그제야 매형과 차를 타고
신혼여행지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누나가 탄 차를 바라보는데 또 눈물이 나 눈물을 닦았더니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두드리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누나가 없는 누나의 방을 보고 나니 마음이 더 휑하니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20살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어머니와 저를 돌봤던 누나가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게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누나 짐을 신혼집으로 옮기고서도 허전한 줄 몰랐는데 누나가 이제 저 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집이 썰렁한 게 느껴졌습니다. 누나의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여서 전처럼 오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나는 제주도를 거쳐 부산, 포항, 강릉까지 들르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매형과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시댁으로 가져갈 이바지 음식을 누나 신혼여행 기간 내내 준비하느라 바쁘셨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사돈어른 마음에 찰지 모르겠다 라며 매형 앞에 수줍게 내미셨습니다. 매형은 어머님 솜씨가 좋으셔서 안 봐도 훌륭하겠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사람 좋게 웃으셨습니다. 누나는 별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 눈물을 훔치고요. 그런 누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매형은 이 사람이 마음이 어찌나 여린지 눈물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잘해야겠어요. 라며 누나 대신 말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누나가 우리보다 매형이랑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 속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누나가 매형과 행복하길 바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쏟은 그 마음으로 이제는 누나가 그저 본인만 생각하며 웃으며 살기만 바랬습니다. 누나는 그날 하룻밤을 자고는 다음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인상이 선해 보이셨던 사돈 어른들이 누나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랐습니다. 그 후로 누나는 2주나 3주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반찬을 가지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어머니와 제가 잘 지내는지 보려고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형은 반찬값이라며 어머니께 용돈을 제법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매형에게 미안해 하시면서 그 돈을 차마 쓰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되었고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게 되었지만 누나와 매형이 더 자주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매형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누나의 시댁 어른들도 누나를 굉장히 아껴주신다면서 누나는 웃으며 전하곤 했습니다. 왜 매형이 이혼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더 빨리 누나와 만났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상병을 달았을 때쯤 누나의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늦은 임신이기에 뱃속의 아이나 누나를 위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어머니 댁으로 오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누나네 집으로 반찬을 가지고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짐을 들고 나르실 생각에 마음은 아팠지만 조카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녀석이 태어나건 누나가 제게 해준 것을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누나와 아이는 건강했고 제가 제대를 하기 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소식이 궁금해 매일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날 밤늦게 진통이와 새벽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울었습니다. 조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매형이 나이가 많으시니 제가 더 적극적으로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매일 잠이 들었습니다. 얼른 휴가를 나가 조카를 만날 날을 손으로 꼽으며 기다렸습니다. 아이 내복을 사서 몸조리를 하러 집에 와 있는 누나를 만나는 순간 또 주책 없게 눈물을 흘리고는 쑥스러워 괜히 에휴 눈에 티끌이 들어갔어 라며 웃었지만 누나는 저를 보고는 흘리더니 봐 예쁘지? 꼭 너 어릴 때 같아 라면서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아이를 차마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려다보며 치, 얘가 왜 나를 닮아? 닮아도 누나나 매형 닮지. 매형은 좋아하시지? 라며 웃었더니
누나는 그런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조카도 생겼으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라며 아이를 누나에게서 받아 찌찌 먹었으니 이제 할미랑 자자 라며 둥개둥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려 있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며 나 역시 저렇게 컸겠구나 싶어 새삼 두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나는 한 달의 몸조리를 끝내고 매형과 누나, 조카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대를 해 집으로 돌아와 2주에 한 번 주말에 누나네 집으로 반찬 배달을 갔습니다. 누나는 밤에 아이가 잠을 설쳐 잠을 제대로 못 자 힘들어하면서도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 표정이 조카랑 닮았다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누나의 표정엔 그리움까지 엿보일 정도였습니다. 참나, 누가 보면 누나가 나 젖먹인 줄 알겠네. 누나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라고 말하는 저에게 야, 내가 다 봤으니까 알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라며 무한한 듯 웃는 누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카는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예뻐하신다며 누나는 조카를 보고 왕장님이야 왕자님 이라며 웃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표정을 저만 느끼는 건가 싶게 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져러나 하며 넘기긴 했지만 가끔 누나의 그런 표정을 받기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유도팀의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 감독님과 코치에 대한 대우가 좋은 학교였기에 일하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코치 일을 하고 지방의 중학교 감독 자리가 나 그곳에서도 한 3년을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면서 누나가 들여다보느라 고생을 좀 했죠. 그렇게 나이가 차고 대학 때부터 만나던 후배와 결혼을 하면서 저는 체육관을 열었습니다. 오랜 꿈이기도 했기에 아내와 함께 개관을 했죠. 조카 녀석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누나 말대로 제법 저를 닮은 구석이 있는 아이라 정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딸만 둘을 낳아 여자 국가대표 선수를 기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첫째는 책을 좋아했고 둘째는 악기를 하고 싶어해 실패했습니다. 조카 녀석은 공부를 잘해 취미로만 유도를 하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손주와 손녀의 재롱을 다 보시고는 80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니 어머니를 너무 일찍 보내드려 그런지 아쉬운 마음이 컸고 별 질환이 없으셨던 분이라 갑작스러워 괴로움이 컸습니다. 누나와 제가 자주 들여다본다고는 했지만 혼자 계셨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위해 체육관은 아내에게 맡기고 제가 어머니 집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며 눈물바람이었죠. 그러다 옷장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대나무 바구니 상자가 보였습니다. 크면서 본 적이 없는 상자라 이게 뭔가 싶더군요. 그 안에는 제가 태어날 때 받았던 출생증서와 발도장, 산모 수첩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모의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누나의 이름이더군요. 왜 이렇게 됐지? 하며 의아한 마음에 상자 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꺼내어 보는데 작은 노트가 나오더군요. 누나의 글씨로 써내려간 그 일기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누나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고 쓰여 있었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도 적혀 있더군요. 그러면서도 항상 일기의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 아이만 있다면 난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다 이겨낼 것이다. 아가야, 사랑한다. 엄마가 비록 어린 엄마이지만 열심히 해볼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배가 너무 불러 숨이 차다는 이야기와 예정일이 다가와 겁이 난다는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누나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며 웃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모르겠더군요. 그 안에 있던 아기 이불, 베넷저고리, 손싸개, 발싸개가 다 제 것인 것 같은데 아이 엄마가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내가 뭘 좀 찾았는데 누나 혜진이랑 매형 없이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제게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누나는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나가 집으로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누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오며 저와 제 앞에 놓인 상자를 보더군요. 제가 묻기도 전에 범서가 언젠가는 말해야지 했는데 너무 늦었다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누나가 전한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아이 아빠는 함께 독서실에 다니던 오빠였는데 단순한 호기심에 한 번만이라고 사정사정하는 걸 뿌리치지 못했고 아이가 생긴 걸 알았답니다. 겁이 나 숨겼지만 점점 나오는 배를 어쩌지 못하고 오빠에게 말했지만 그 오빠는 그 후로 독서실에도 나오지 않고 사라졌답니다. 집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 어딘지 알아 학교 앞에서도 기다려봤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만 전해 들었답니다. 뒤늦게 누나의 임신을 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술을 하자고 누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걸 뿌리치고 도망쳐 미리 알아둔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고 혼자서 키울 일이 막막해 누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랍니다. 그 길로 누나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시골의 외할머니 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사이 그 아이는 누나의 동생이 되어 어머니 곁에서 잘 자라고 있더랍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끝까지 그러질 못하고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더 빨리 고백하지 못했다며 누나는 울었습니다. 누나의 담담하면서도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누나가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들었을 때 누나의 그 눈빛이 가여웠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품지도 못한 그 17의 소녀가 안쓰러웠습니다. 이런저런 감정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나,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조심히 가. 라고는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누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머지 짐을 정리하며 저는 어머니를 보내는 슬픔과 나를 낳았다는 누나에 대한 생각으로 혼돈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집이 다 비워지고 어머니 유품을 추려 한 상자에 담고는 곁에 그 대나무 방울이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우리 지금처럼 지내자.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뭐 있겠어. 대신 내가 더 잘할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거야. 어머니는 누나의 삶도 중요하실 테니까. 49세 때 봐. 라고는 누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짐들은 집으로 가져가 팬트리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생각이 좀 더 명확해지고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자주 듣는 이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나, 나 범석이. 누나는 항상 나에게 제2의 엄마였어. 그래서 고마웠어. 날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잘 지내자. 그리고 누나 곁에 매형이랑 조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시는 외롭게 혼자 고생하지 마. 알았지? 조만간 내 생일에 우리 둘이 술이나 한잔 하자. 라고 꼭 전해주세요. 우리 울보 누나 또 울겠네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저희가 행복하기를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